안녕하세요. 오늘 오디오북으로 소개드릴 책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은 쇼와 14년, 즉 1939년에 발표된 다자이 오사무의 단편 소설입니다. 이 글의 저자인 다자이 오사무는 쇼와 시대에 활동한 소설가로 좌익 활동이 좌절된 후 몇 번의 자살 미수를 반복했습니다. 자기 파멸적인 사소설을 주로 썼으며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달려라 메로스, 인간 실격, 사양 등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다자이는 4번의 자살 시도와 약물 중독 이후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은 다자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죽음을 의식한 자서전적 작품을 주로 쓰던 결혼 전과 달리 결혼 후의 다자이는 안정되어 의욕이 넘치는 밝은 작품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학생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젊은 여성 애독자인 아리아케 시즈로부터 받은 일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사춘기 여학생의 하루 동안의 생활과 생각을 이야기하며 신체 성장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묘사한 여성 독백체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여학생입니다. 이 작품은 여학생의 불안정한 심리와 그 극복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여학생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글에서 드러나는 여학생의 생각과 세상을 보는 시선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자신이 아이가 아닌 여자로 성장해가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여학생은 성적인 것을 수치스럽고 불결한 것으로 인식하며 성숙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과 당황, 그리고 혐오를 느낍니다. 성이 발달하지 않은 육체적 미성숙 상태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를 포함한 성숙한 여성과 성애에 반발심을 느끼고 자신을 그 카테고리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학생의 성숙하는 자신을 향한 경멸은 소녀인 채로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강합니다. 또한 여학생은 2-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부터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언니 또한 시집을 가 가족이 어머니밖에 남지 않자 그리움과 후회를 품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학생은 책을 읽고 지식을 얻어 목표가 없는 자신의 생활에 접목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여학생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인공의 불안정한 심리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아빠를 생각한 화자의 아름답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독백과 함께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글의 후반부에서 여학생은 불안정한 상태를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여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감상 변화가 그것을 잘 드러내는데요. 여학생은 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대등한 어른으로서 어머니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의 성숙한 여성성과 부자연스러움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인식하며 어머니를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평가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에 대한 전환을 이루어낸 여학생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여학생은 자신이 왕자님이 찾아와 줄 만한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자각하고 그 괴로움을 수용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은 여학생이 이러한 극복 이후 빨래를 하고 잠들 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럼 들어보실까요? 그때부터 나는 목욕탕에서 빨래를 한다. 요즘 이상한 버릇이 생겨 12시가 다 되어서야 빨래를 시작한다. 낮에 빨래를 하면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창문 너머로 달님이 보인다. 쭈그리고 옷을 빨면서 달님을 향해 가만히 웃어 보인다. 달님은 뭔가 아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문득 이 순간 어디에선가 외로운 한 소녀가 나처럼 빨래를 하면서 달님을 보며 살짝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확실히 웃고 있다고 믿고 싶다. 머나먼 시골 산골짜기 산 정상에 있는 외딴집, 깊은 밤,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소녀가 지금 있는 거다. 그리고 다시 파리의 뒷골목, 너저분한 아파트 복도에서도 역시 나와 같은 또래의 소녀가 혼자 빨래를 하면서 달님에게 웃음 짓고 있는 거다.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색채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우리 모두의 괴로움을 정말이지 아무도 몰라준단 말인가? 언젠가 어른이 되면 우리의 괴로움과 외로움은 애처로운 것, 그리하여 그 애처로움이 추억으로 남을지도 모르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 이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홍역 같은 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홍역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홍역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저 내버려두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울적해하거나 벌컥 화를 내거나 더러는 발을 헛디뎌서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돌이킬 수 없는 몸으로 일생을 보내기도 한다. 또 모진 마음을 먹고 순간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알게 될 것을, 조금만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자연히 알게 될 터인데 하고 아쉬워하곤 한다. 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로서는 괴로운데도 그래도 가까스로 거기까지 참고 견뎌오면서 뭔가를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여도 세상은 영 알 듯 모를 듯 추상적인 교훈 따위만 반복하며 그저 조금만 참아 하며 다독거릴 뿐이다. 우리는 늘 그 기대에 배반당하곤 했다. 우리는 결코 찰나주의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너무나 먼 산을 가리키며 거기까지 가면 분명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테고 그게 조금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격렬한 복통을 앓고 있는데 그 복통에 대해서는 아예 본체만 제하고 자, 조금만 참아.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다 되는 거란다 하고 말할 뿐이다. 분명 누군가의 잘못이다. 나쁜 것은 바로 당신이다. 빨래를 마친 뒤 목욕탕 청소를 한 다음 슬그머니 미닫이를 열었더니 풍겨오는 백합꽃 향기가 기분을 돋운다. 마음 깊숙이 투명하게 숭고한 허무라고나 할까? 그런 심정이다. 조용히 잠옷으로 갈아입는데 이제껏 주무시는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갑자기 말을 하셔서 잠은 놀랐다. 엄마는 가끔 이렇게 나를 놀랜다. 여름 신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시부야에 간 김에 보고 왔어. 신발도 비싸졌더라. 괜찮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없으면 곤란하잖아. 그렇긴 해요. 내일도 또 오늘 같은 날이 오리라. 행복은 일생에 결코 찾아오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꼭 올 것이라고 믿고 잠드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일부러 쿵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이불 위로 넘어졌다. 기분 좋다. 이불이 차가워서 등짝이 시원해 기분이 좋다.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난다. 행복은 하룻밤 늦게 찾아온다 라고 했던가? 행복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내 지쳐 집을 뛰쳐나왔는데 다음 날에야 넘치는 행복의 소식이 버려진 집에 찾아왔으니 때는 이미 늦었다. 행복은 하룻밤 늦게 찾아오는 거다. 행복은. 가와가 정원을 걸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터벅터벅 터벅터벅. 가와의 발소리에는 특징이 있다. 오른쪽 다리가 조금 짧고 개 다리같이 휘어진 오자 모양이라 발소리에도 외로운 느낌이 있다. 한밤중에 정원을 돌아다니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와는 정말 가엾다. 오늘 아침나절엔 가와에게 짓궂게 굴었지만 내일은 예뻐해줘야지. 나에게는 서글픈 버릇이 있는데 얼굴을 두 손으로 바짝 감싸지 않고는 잠들지 못한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가만히 누웠다. 잠에 빠져들 때의 기분이란 정말이지 묘하고 이상하다.
붕어나 뱀장어가 낚싯줄을 물고 끌어당기듯이 뭔가 묵직한 납덩어리 같은 힘이 실로 내 머리를 한껏 끌어당기다가 내가 막 잠이 들려 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실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그럴 때면 나는 잠이 들려다가 소스라치며 정신을 차린다. 그러다가 납덩이가 또 끌어당기면 잠에 빠지고 다시 느슨해지면 정신이 들곤 하는 과정을 서너 번 되풀이하다 비로소 쭉 그대로 아침나절까지 꼬꾸라져 잠을 잔다. 굿나잇. 나는 왕자님이 없는 신데렐라 공주. 제가 도쿄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제 두 번 다시 뵙지 않겠어요.